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내일 민속의 날을 맞이해서 지난날 거의 불모지 상태였던 민속학을 새롭게 개척해서 많은 업적을 쌓아오신 민속학회 회장이시고 중앙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임동권 박사를 만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임 박사께서는 특히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의 그 구전 민요를 발굴 정리하는 등 아주 소중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뭐 해마다 맞는 민속의 날이겠습니다만은 임 박사께서 맞이하시는 민속의 날은 좀 남다른 감회가 있지 싶어요. 어렸을 때는 명절을 맞이한다는 것이 기쁜데 네.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쁜 걸 모르고 네. 이제 의미를 느끼고 때로는 그 초조한 걸 느끼게 돼요. 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은 그 의욕은 있는데 네. 나머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돼요. 최근에 그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은 주로 한문화의 남방 전파설 이런 네. 데에서 좀 관심을 두었어요. 네. 그 문화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듯이 어디선가 흘러오고 또한 어디로 흘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문화가 어디로 흘러갔으며 어디까지 흘러갔는가. 네. 그 자연히 이제 일본의 고대 문화 형성이라든가, 네. 그 일본 문화 형성이 한국 문화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네. 어디까지 흘러갔는가 네. 이러한 문제를 근래 한 7, 8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네. 추적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 일본도 자주 왕래하셨겠네요. 1년에 한 두서너 번 갈 일이 있어서 네. 이제 실도어크도 하고 네. 학술 무슨 토론회도 가고. 어떤 그 결론을 얻으셨는지요? 그래서 잠정적인 결론은 이미 한번 학회다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고대의 한국 문화가 한반도에서 일본 대마도 있기를 해서 북구리에 상륙을 했다. 어허. 상륙을 해서 고대 일본 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고 네. 또 이것이 나는 한 문화의 남방 한계라고 할까 남방까지 어디까지 갔느냐 하는 것을 일단 유구 오키나와까지 설정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오키나와도 이제 2번 그 필드워크를 가봤습니다만 아, 예. 왜냐하면 세종실록을 보면은 그 당시 이미 오키나와의 한교 한국 사람이 그 100호가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어허. 그리고 오키나와의 문화재 1호가 네. 그 종인데 네. 그 유구성이 있던 그 종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종이 명문을 보면은 사만지수라 사만의 우수한 것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키나와까지는 고대 한국 문화가 영향을 줬다. 네. 이런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려봤죠.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지난날 황무지였던 그 민속학에 관심을 갖고 그 연구를 하시게 되셨는지요? 이렇게 어려서 중학교 때는 뭐 민속학은 뭔지도 모르고 네. 그때는 소설을 쓸 작가가 되려고 있었어요. 네. 그것도 그냥 작가가 아니고 노벨상을 탄 작가가 되려는 이제 그런 꿈을 꾸었었습니다. 네. 그런 꿈을 꾸고
우리가 중학교 다니던 것은 일제 때니까. 네. 근데 일본말을 토대로 해서 문학 수업을 하고서 8.15 해방이 되니까 그래서 일자는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든군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국문과를 선택해서 국문과에 들어갔죠. 네. 저 대학 처음에 그 전문학교 때도 소설 쓰려고 하다가 대학 2학년 때, 1학년 때 그때 나를 지도하던 교수가 자꾸 민요를 연구하라고 양반이 권하세요. 네. 소설 쓰는 사람은 자나 아니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으니까 네. 민요 연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권해서 처음에는 반갑지 않은 일이 있지만서도 타이반 자이반 네. 지도 교수가 자꾸 과제를 주니까 네. 이제 민요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또 민요를 하다 보니까 민요의 이제 방법론이 문제가 돼가지고서 네. 그 민속학적인 방법을 나로선 채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속학을 하게 돼서 네. 요즘 와서는 소설을 지망했던 나보고 민속학자라고 그러게 나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습작이라도 남은 것이 있습니까? 소설 쓰시려고 했을 때 발표는 하나도 못했어요. 네. 그러나 학교에서 그 말하면 소설론 시간이 소설 실습 시간이 작품은 그때는 썼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민요를 그러면 주로 연구하셨습니까? 내 주전공은 민속학에서도 민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요 연구가 네. 내 주전공이죠. 네. 그 중에 또 민요를 전공으로 삼으신 것은 무슨 원인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지도 교수가 자꾸 이제 권해서 이제 민요를 손을 댔거든요. 그리고 민요는 국문학의 영역이 드는 것이고 네. 또 민요는 요즘 말하면 서민 시가라고 할까. 그러니까 말하면 조선조 때 귀족들이 쓴 것은 정성강이라든가 연고산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는데 네. 작자미상 네. 누가 지은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민족들이 모두 부르는 것이 민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리랑을 우리가 다 부르지만 아리랑이 작자인지 누군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 아리랑이 작자는 바로 그 민족 자체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서민시가라고 하는데 그 서민시가를 하고 보니까 손을 대고 보니까 의미심장한 면이 있어요. 그 민족에는 누구에게나 공감을 주는 것이 바로 민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민요에 홀딱 반해서 이제 민요를 주전공으로 삼고 있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민요를 깊이 연구를 하시게 그러니까 민요 연구라면 적어도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요는 그 민족이시요 서민이시기 때문에 서민시가사. 네. 따라서 이것은 문학적인 어프로치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둘째는 민요는 노래입니다. 네. 민요는 여러분들도 민요 하다가 가사가 맥히면 노래를 부르면 기억인 대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민요는 역시 음악에 의지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민요 연구는 또 음악적인 어프로치가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민요는 그 민족 생활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민요는 중국 사람의 생활 감정, 네. 철학. 영국의 민요는 영국 사람들의 생활 감정이나 철학. 네. 우리 한국 민요는 한민족의 생활 철학이나 생활 양상을 반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민속학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프로치는 방법이 문학적인 방법, 음악적인 방법, 네. 민속학적인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나는 이제 민속학적인 방법을 채택을 했어요. 어허. 그것을 채택하게 된 원인은 우리가 그 대학을 다닐 때가 6.25 전에 8.15 직후인데 네. 그때 서울대학의 사범대학의 고종욱 교수라는 사람이 그 문학적인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나는 음악적인 방법은 자신이 없습니다. 네. 애국가가 음정이 맞잖아요. 그래서 음악적인 방법은 자신이 없고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으니까 민속학적인 방법을 체크하자 해서 예.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민속학적 방법을 채택을 그러면은 했죠. 그 민요를 깊이 연구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많은 수집이 필요할 텐데요. 수집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민요는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대학 2학년 때부터 믿은 게 1948년. 그러니까 우리 꼭 이제 40년이 되는군요. 하하, 대단하시네요. 모두 몇 수나 수집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가 한 25,000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한 25,000수쯤 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게 전부가 다 다른 것입니까? 다 다른 것은 아니죠. 네. 이제 같은 노래지면서도 네. 가령 진도서도 하고 완도서도 하고 정선이 가서도 할 수 네, 있고 하니까 네, 네. 같은 노래가 여러 지방에
같이 그 분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것을 모두 모은 거죠. 그런 것은 그 어디가 틀립니까? 물론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겠는데요. 그 지방마다 그 향토성이라는 것이 첨가가 돼요. 그 가사가 틀립니까? 아니면은 가사도 음정이 틀리고 멜로디도 멜로디도 틀립니다. 틀리고요. 이게 같은 아리랑이라 하더라도 네.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 모두 틀리거든요. 네. 그 노래 가사도 틀리고 멜로디도 틀리게 되죠. 그 채록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게 초창기 우리가 할 적에는 녹음기가 없어서 전부 필기를 했습니다. 가사만 그땐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초기는 이제 가사만 했죠. 네. 그러면 노래 음정이라든가 멜로디는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초기는 몰랐죠. 아하. 그러다 60년대 이제 중반쯤 와서 녹음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네. 그 후는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와서 연구실에서 가사는 풀어내고 네. 그 멜로디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과 협조를 해서 네. 연구 자료로 쓰고 그렇죠. 그 악보도 그렇게 다 남기셨습니까? 나는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못 그거 이제 하셨습니까? 국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작업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녹음기가 그 당시 녹음기는 대단히 컸을 텐데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니셨어요?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58년도 아시아 재단서 연구비 줘서 제주도를 가는데요. 네. 그때 문교부서 KBS를 소개를 해주더군요. 네. 녹음기를 빌려. 네. 그때 남산 KBS를 갔더니 네. 그때 국장을 만났더니 난색을 표시해요. 왜냐하니까 KBS의 녹음기가 전부 세 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녹음기가 세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죽었다고 거절을 하더군요. 네. 그래서 문교부 와서 다시 이제 전라대에서 문교부서 다시 소개를 받고 전화를 건 다음에 갔어요. 네. 그래서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빌려주는데 너무 커서 들고 나올 수가 없어서 네. 거기 직원하고 둘이 들고 나와서 택시다 싣고 갔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 가서는 지게꾼을 사서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 이제 그 당시 일이고 네. 그게 지금 학생들 얘기하면 그건 실감이 안 나는 얘기일게요. 네. 그것이 50년대 말기입니다. 그럴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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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정말 뭐 너무나 다 극소화됐기 때문에 말이죠. 네, 어느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요. 그때만 해도 그게 정말 참 지게로 져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 어떤 분이 주로 그 노래를 들려줍니까? 그러니까 잊지 우리- 못하실 일이 많으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지방에서 태어나서 그 지방에서 성장하고 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6.25를 계기로 해서 이 민족이 이동이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제주도 가서 하려면 제주도 민요를 수집해야지. 네. 6.25 때 평양서 피나는 할머니 대상으로 했자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지방의 노인은 네. 그러니까 그 지방의 할아버지라든가 할머니라든가 네.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죠. 네. 이제 그 가운데 지금 기억이 남는 것은 제주도에 가면 그 앵무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무슨 할머니? 앵무 할머니. 앵무 할머니. 노래를 너무 잘해서 앵무새처럼 잘한다고 해서 앵무 할머니더군요. 아 예. 예. 지금 아마 살았으면 100살이 넘었을 기억을 돌아갔습니다. 아, 돌아가셨습니까? 그 네. 할머니하고 또 진도에 가면 홍도란 양홍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네. 그분은 내가 조사해서 인간 문화를 지정했다가 네.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네. 아주 참 노래를 잘 부르는 할머니여서 네. 혼자 한 자리에 앉아서 백수쯤 걷더니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런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100가지 노래를 하신단 말이죠. 할 수 있었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다 가사를 외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자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 기억력이 대화됐거든요. 네. 근데 문자를 모르는 할머니들이 기억력이 더 총명합니다. 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그렇죠. 말이죠. 하하. 이렇게 시골 가서 문자 모르는 할머니 네. 아무개네 집 생일 제사날 모두 알고 네. 누구네 집 돼지 새끼 난 날까지 다 기억을 하거든요. 시골 할머니는 그게 있어요. 이제 우리 세계 와서 이제 그게 안 되죠. 네. 그 동안에 수집하신 것 중에서 좀 그 저희들이 몇 가지 들어봤으면은 싶습니다만은. 그 이제 여러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노래 가지수만 하더라도 한국 민요의 그 원형이라고 한 500가지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강강술래라든가 시집살이 노래라든가 그 여러 가지 수집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녹음한 것도 있고 이제 가사도 있습니다만 강강술래 같은 것은 이제 8월 보름을 전후해서 현지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네.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가사를 얘기할까요? 네. 우선 그 시집살이 노래에서 나는 그 여성의 노래 같은서 그 감명을 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여성의 세계가 좁은 세계라지만 큰 세계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네. 것입니다. 무슨 대천바다 한가운데 뿌리 없는 난것인 거. 네. 한 가지 해가 열고 한 가지 달이 열고 한 가지 별이 열었도다.
허허. 해는 따서 거죽하고 네. 달은 따서 안 바치고 네. 별은 따서 술을 놓고 무지개를 손을 들러 주머니 하나 만든다 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거든요. 예. 아주 참 그 가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게 주머니를 만드는데 우주 전체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세계죠.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해가 잘 안 갈게요. 대천바다 한가운데 뿌리 없는 나무 심었다 오는데 지금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고 부정부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상의 세계는 설정을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 조상에게는 그런 세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노래를 대하게 되면 그만 압도되고 말죠. 네. 그러시겠는데요. 자, 그럼 한 곡 어디 저희들이 준비한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월성신 분명하니 천도가 적실하고 산천초목 분명하니 지도가 적실하고 인이예지 분명하니 인도가 적실하다 위야하고 겸해하신 양묵도를 도라하랴 인이하고 예지하신 공맹도를 도라하랴 왕사가 창망하니 옥창의 현영도야 춘일이 방모하니 초중의 의양도야 녹수진경도는 경치도 좋거니와 지시장안도는 번화할제 더욱 좋다 근연한식 나이장도는 고객이 수심이요 관세극정 유조도는 산곡도 심수하다 오황대도 당철. 네.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이것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윤노래라고 윤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네. 어떤 내용의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윤노래 중에서도 이건 도송입니다. 그러니까 유하려면 도, 개, 걸, 윤, 모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놀이를 하다가 내가 필요할 적에 도가 나왔으면 좋을 때 네. 그래야만 상대방을 잡는다든가 네. 하거든요. 그러다가 도가 나오면 윤놀이 하던 사람이 일체에 일어나서 네. 모두 이 노래를 합창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도송만 해도 노래 전부 하려면 한 10분쯤 걸려요. 그러면 옛 사람들 여유가 있어요. 윤 놀다 말고 그리고 놀이 도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말을 잡으면 그러면 10분 동안 이 노래를 하고 나서 다시 계속하는 겁니까? 모두 일어나서 윤 노래를 한참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놀이와 그 예술과의 연결이란 이야기가 되죠. 그럼 개가 나와야 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또 개송을 부릅니다. 아. 지금은 도송이 일부예요, 저것이. 네. 그러니까 개가 필요할 때는 개송을 부르고, 네. 걸이 나오면 걸송을 부르고, 네. 윷이 나면 윷송, 네. 그리고 모가 나면 모송을 부릅니다. 네. 노래 전체를 하면 노래만 해도 한 30분이 걸려요. 네. 그 윷 한 판 노르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습니다. 그게 성질 급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게임이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네. 그것을 하나의 즐거운 놀이로서 네. 그리고 예술과 연결시키는 네. 그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멜로디는 같고 네, 내용만 멜로디는 유사한 다릅니까? 것입니다. 네. 이제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개, 걸이 필요하다면 걸, 그 단어만 바뀌고 같은 겁니까 멜로디는? 같아요. 아, 예. 이렇게 저것을 지금은 혼자 녹음을 하기 위해서 혼자 창을 시켰습니다만은 저것을 할머니들 한 10여 명이 창을 하면 아주 거창합니다. 그것은.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냥 춤도 함께 추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민속적인 자료라든가 지방의 문화를 이렇게 채집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수집하려고 다니는 분들이 그 뜻하지 않게 봉변을 많이 당한다고 그래요. 뭐 때로는 간첩으로도 오해를 받고요.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회가 불안하니까 뭐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뭐 신고하라 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낯설은 사람이 한 시골 마을에 들으면 우선 의심나는 수상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서로 신고가 들어가서 네. 오락가락 그것도 몇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간첩이 아니라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농촌 사회는 역시 폐쇄된 사회고 상대방의 신분이
자기가 파악하지 못하면 입을 열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때 오해를 받는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속자료 수집의 첫째가 뭐냐면 내 신분을 상대방이 밝혀서 분위기 조성이라는 그 조항이 나오는 네. 것입니다. 분위기를 조성해 놓지 않으면은 오해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봉변도 당하고 네. 그래요. 나도 한번 경상도에 가서 민요를 수집을 하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아무개 집 며느리가 벼틀가를 잘한다는 것이 동네 소문이 나서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가서 노래를 하려면 노래를 가야죠. 그래서 겨우 어떻게 설득을 해서 하는데 한참 있다가 시아버지들은 영감이 들어오더군요. 네. 그래서 난 모르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하고 대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작대기를 들고 나와서 네. 저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시아버님 만난 게 다행이지 남편이 들어왔었더라면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근데 그 요즘은 그 뭐 기재도 좋고 아무래도 그 농촌 사회라 할지라도 이제 그 텔레비전이라든가 라디오 뭐 그밖에 이 신문이라든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르지 않겠는데 초창기 학생 시절에는 그거를 어떻게 다 다니시고 그 다니시는 비용은 어디에서 다 저 학생 때 이제 비용은 결국 이제 부모 신세를 지은 것이죠. 부모님이 이제 주는 돈을 전략을 해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학비 이상을 좀 갖다 쓴 셈이죠. 네. 그랬고 네. 이제 직장을 가지고 대학에 오게 되면은 이거 무슨 소리지만 원고료라는 것은 마누라 모르는 기금이거든요. 네. 이렇게 원고료 어디 타면 그걸 모아두었다가 네. 이제 자료조사하러 네.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는 초창기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결국 네. 내가 먹을 영양을 그쪽에서 다 먹은 셈이죠. 그러니까. 네. 네. 요즘은 이제 연구비도 탈 수 있고 이제부터 아마 학문하는 사람은 괜찮을 게요. 그러나 네. 우리가 할 적에는 어서 참 10원 한 장 보조금이나 그 연구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런 희생이 있으시고 말이죠. 그런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그 소중한 민속 자료가 고스란히 보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은 그게 그렇게 헛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참 고충이 많으셨겠지만은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뭐 헛된 짓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긍지를 가져져요. 중국인은 시경 300여 편이 있고 네. 우리가 신라 문학을 얘기도 향가 14수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큰 소리로 하는데 중년인 민요집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향가라는 것이 신라 민요집이라고 해도 괜찮거든요. 1970년대 와서 우리 손이에서 한국 민요집 25,000수 정리하고 이제 11,000수를 이제 수록을 했습니다만 네. 기록이 남겨놨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보람은 느낍니다. 물론입니다. 근데 그 예술성이 높은 민요도 많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수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민요는 한 사람이 공감이 아니고 만인이 공감. 누가 들어도 그것은 기쁘고 공감을 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네. 그 민족적인 그 예술성을 지닙니다. 네.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시집 배틀가에서 예를 들 수가 있겠구만. 네. 배틀가의 서두가 이래요. 네. 하늘에서 노던 선녀 네. 옥황님께 제를 짓고 네. 인간 세상 귀양 와서. 네. 그러니까 선녀가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와서 배를 짠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배틀로세 옥난간이 배틀로세 하늘에 치지달라 네. 근덕기로 개수나무 베어서 은덕기로 다듬어서 배틀 한 장 짰다. 네. 이런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 얘기가 아니고 꿈이 얘기 하나의 환상의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 배 짜는 그 아주머니는 뒷골방에서 겨우 비닥거리는 배틀 놓고 짰지. 네. 그렇게 옥난간이다 논다든가 하늘이 가서 개수나무를 베다가 배틀로 놓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걸 본다 할 것 같으면은 그 꿈의 세계가 우리보다도 훨씬 다른 세계가 우리 조상의 세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멋있습니다. 네. 네. 근데 박사님께서 쓰신 저서를 보면은 그 여성과 민요라든가 그 한국 부여 연구 등이 있는데 이 구전해서 내려오는 우리나라 민요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요의
악지를 얘기할 적에 나름 여성 민요의 우수성이라고 할까? 그 우수는 질과 양에 있어서 우수한 것을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르는 것과 여자가 부르는 것 구분이 돼 있습니까?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가령 모신기 노래는 남성이 노래지만 반매기 노래는 또 여성이 또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틀가는 여성만이 부르지 또 남성은 안 부르거든요. 그러나 경상도 가면 개지나 친칭은 남녀 또 공동에 또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그 여성들이 노래가 질과 양에 있어서 버구수해요. 남성들의 것보다요. 그다음 남성의 것이 뭐 못하다는 건 아니지만서도 우스운 점을 그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성은 수시로 발산할 수 있었지만서도 여성들은 그렇게 발산이 수시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모처럼 하나 발산할 때는 속에서 우러나온 소리가 나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성과 민요, 부요론 이런 것을 쓰게 됐군요.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 좀 여성의 노래를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외우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노래에서 나는 그 관용이라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남자들은 흔히 여성을 깔보거든요. 그래서 민요에서 산골짝 골짝이 깊으면 얼마나 깊어. 계집아의 속 깊으면 얼마나 깊어. 뭐 이런 그 대비를 해서 여성이 소름끼 그 얕은 것을 남성들이 마구 지멋대로 불러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성의 세계는 그 남성이 헤아리기 어려운 그 무서운 그 턱이라고 할까, 무한의 세계라고 할까. 그 무한의 세계가 관용과 연결이 되더군요. 사생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지막에 가서 관용을 베풀어요. 그게 시집살이 노래 가운데 첩노래에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처벌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 마나님이 어른 종아 앞서거라 아이 종아 뒤서거라 에스코트를 하고서 차배집이 가는 거예요. 그 창칼을 갈아서 품에 품고으로 가는 거, 사생결단 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배집이 당도하니 첩이란 년 나와서 제비 납작철을 하고 제비가 맵쉽게 생겼거든요. 그 형님 왔다고 이 앉으시오 저 앉으시오 꽃방석에 앉혀놓고 앞밭에가 풋꽃주 뒷밭에가 가지 따다가 지금 점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벼락을 치려는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본 분이 실기 쳐다보니 여자 눈이 저러할 때 군자 눈이 오죽하려 합니다. 여자가 봐도 맵쉽게 생겼거든요. 군자라는 것은 남편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칼같이 먹은 마음 냉수같이 불고와요. 창칼같이 날카롭게 말하면 독살스럽게 먹었던 마음을 냉수같이 시원하게 풀고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평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지만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도 참는 거 그게 위대한 것이거든요. 그 관용의 세계가 여성의 세계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 할머니들은 살아온 것 같아요. 그게 다 잘 있다는 건 아니지만서도 그러한 관용의 세계를 가질 수 있었다. 가지고 또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이거 오늘날 젊은이들이 생각을 하면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노래겠습니다. 지금 자꾸 얘기만 하면 거부 현상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굳이 그 무슨 그 여자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딴 일로 딴 그 남편과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해서 그걸 바꾼다고 그러면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오늘날 여성도 좀 그 어떻게 인내라든가 상호 사랑이라든가 포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가장 극에 도달한 갈등 대립이라는 것이 그 이성과의 관계인데 그런 상황에도 관용으로서 해결하니까 하물며 조그마한 일들이야 뭐 다 관용으로 해결을 했죠. 그 민요에 이어서 그 민속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시기 시작한 건 또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학 2학년 때 민요에 손을 대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법론이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민속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고 정했는데 그때 국내에서는 민속학이라 학문조차 없고 물론 대학 강좌도 없고 그런 저술도 하나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속학이란 어떤 학문이냐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겠어서 이제 주로 애국이 문헌에 의지를 했습니다. 그때는 국내가 없어서 그래서 문헌을 갖다가 민속학을 하다가 그러니까 56년도인가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서 민속학이라는 것을 대학에서 내가 이제 개설을 해봤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개설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0년대 말기서부터 이제 민속학 이론 도입 그것을 한국 민속에다 적용시키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흔히 농촌에서요 동제라든가 그 선왕제라든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것은 한국 사람의 민간 신앙이 일단인데 동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집단제하고 개인제하고 나누죠. 네. 삼신할머니 위하는 것은 개인제입니다. 나 혼자만 오게 되거든요. 근데 산신을 제사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합동으로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동민들이 모두 하는 게 그걸 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집단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왕제는요? 선왕제도 선왕님은 내 개인만이 문제가 아니고 마을 사람 전체의 기중화복이 관계가 있다고 해석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왕제도 집단제, 네. 동제의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가 그러니까 일종의 기복제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화 기복, 네. 죄악을 아하. 재화를 없애고 복을 복을 빈다.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 민속 신앙과 그 예를 들자면은 민속 놀이가 또 관계가 있다고들 말씀을 네. 하시던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을 설정하고 신을 제사 지내는 과정에서 신을 즐겁게 해야 하거든요. 아하. 신을 비유를 거슬러 놓으면은 예. 소원이 이루어질 것도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을 즐겁게 해줘야 합니다. 예. 그것을 오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오신하는 방법으로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악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굿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민간 신앙과 네. 민속놀이, 네. 민속 예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그 세월이 오래 흐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속놀이일수록 그 민속 신앙과 관계가 있다고 봐도 네, 되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하하. 그렇게 되고 민간 신앙 행사 규모가 크면은 네. 그 놀이도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릉의 단오지 때 보면 단오굿이 지금도 무당들이 해서 지금만이 아니고 이미 허균이 문집이도 그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때도 벌써 무당들이 한 7, 80명이 동원돼서 네. 며칠 동안 구설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명절 때와도 관계가 있겠죠. 명절과도 우리 저 관계. 민속놀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대표적인 것은 명절 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속놀이로서는 우리가 그 탈춤도 이제 그와 관계가 있죠. 정월 때문에 동제 지내고 했다든가, 탈춤이요. 네, 또 단오제를 지내고서 그 네. 탈춤을 했다든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신밟기 같은 것도 상원제를 지내고서 지신밟기를 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민간 신앙 행사가 확대되면 민속 예술과의 관련을 가지고서 네. 놀이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실례지만 임 박사님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한갑 지난 지가 한 2년쯤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저희들은 처음에 모실 때 대단히 연세가 높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듣기로는요. 좀 네. 일찍 뭐 글을 썼더니 나를 네.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늙은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게다가 또 민속학 같은 것을 하니까 복덕방 영감처럼 아주 늙은 사람으로. 그런데다 그 허신 역사가 또 40년 이상 네. 되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일찍 좀 활동을 했다 보니까 글을 썼더니 남들이 예.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으로 볼 텐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접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처음에 저희들이 그 방송국에 모시고 아 이게 대단히 연세보다 젊어 보이신다. 뭐 지금도 젊어 보이십니다만은 그런데 그 대학교 다니실 때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제 이남 이녀를 두고 있습니다. 네. 딸 둘, 아들 둘인데 다 이제 뭐다 출가를 해서 네. 성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뒤를 잇고 있는 여기서 학문하는 자식 자제분은 하나에게는 내가 하는 학문을 학자는 뭐 만드는 게 없거든요. 뭐 재산도 없고 뭐 불러줄 것도 없어서 학문이나 하나 하라고 해서 지금 애국에 가서 박사 과정에서 지금 민속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제자분 중에 한 분인 그 중앙대학교 국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효경 양이 오늘 스승을 모시고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제자분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효경 양 마이크를 좀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은 지금 임 박사님과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마주 앉아서 정담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자 입장에서 보는 또 다르겠죠? 우리 스승을 보시는 눈이? 전형적인 선비이시고요. 학자이세요. 그리고 또 강의 때는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민속이라든가 전래 동화, 설화 같은 것을 갖다가 아주 구수한 어조로요. 네. 옛날 이야기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친할아버지 같은 느낌도 들고요.
친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네. 드신다고요? 연세가 얼마 안 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기억나는 일이 없으십니까? 교수님 댁을 방문해서 아는 건데요. 네. 자녀분들한테요. 절을 철저히 가르치신 것 같아요. 뭐를요? 절이요. 아, 절하는 방법을 네. 네, 어떻게 가르치시던가요? 그러니까 절 가르치신 건 못 보고요. 네. 절하는 걸 봤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절을 갔다가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민속학자이니까 네. 자녀분들한테 절 하나만 아주 네. 철저히 가르치셨대요. 네. 사실은 그게 이렇게 뭐 상대방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그 무척 까다로운 네. 그 법도가 있는가 네. 봐요. 네. 예절이 있고요. 네. 그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평소에 늘 강조하시는 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속을요 잘 알고 생활하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허. 그다음에 또 특히 우리 민속을 잘 알고 생활을 한다면 네.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민속은 이제 음복이라든가 까치밥, 고스레 같은 데서 알 수 있듯이요. 네. 베푸는 민속, 나눠주는 민속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민속을 잘 알고 이제 생활을 한다면 네.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제 강조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방청객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우리 민속학은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구 분야는 얼마든지 많습니다만은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속지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각 지방에 있는 민속을 모두 기록을 해놓으면은 네. 요 다음이라도 연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민속은 유형이 아니고 무형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들이 돌아가면 자료를 몽땅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기 전에 빨리 기록 보존할 거 이것이 네. 매우 급한 일이죠. 네. 또 딴 사람 누구 질문? 네. 지금까지 오랫동안 민속학 마이크를 드시고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네. 오랫동안 민속학 연구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부족하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민속학의 이론 정립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장착해야 할 문제고 거기서는 우리가 서구의 이론도 좀 도입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서도 한국적인 자료에서 명제를 얻었으면 하는 거, 명제를 얻을 거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민속학 연구를 통해서 보신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참 말하기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저 단적으로 들으면은 한국 사람이 지니고 있는 다신론적 경향. 네. 우리는 일신론이 아닙니다. 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는 그 다신론이거든요. 네. 이런 특징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의 유교적인 태평이라고 할까? 네. 이게 모든 것을 조급하게 서들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그 절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대 사회에 와서 매우 이것이 흐트러진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유교성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세월 따라서 민속도 많이 사라져가고 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 몇 천 년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 민족과 더불어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는 이 민속 무슨 행사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거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에서 예를 들면 지금 아리랑 같은 것은 되게 신라 초기 정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박격거세의 부인 알령에서 알이 있고 네. 또 사내야 북쪽에 알령이란 덜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랑 아리 하는 것은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즐거운 음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유구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산신신앙 같은 것은 네. 단군이 죽어서 아사달이 산신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매우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민속이라고 봐야겠죠. 그 밖에 풍습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속되는 풍습으로서는 가령 우리 그 결혼식에서 보면은 네. 지금 결혼식장 가서 결혼을 하니까 다 서구화됐다고 보죠. 네. 그러나 결혼식 전날에 함 받는 거 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네. 또 결혼식이 다 끝나고 피백만 원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민족과 의식의 강하게 연결이 되는 거. 성묘 같은 것도 그렇게 생각해도 성묘도 될까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명절 때 가서 차례 지내고 성묘는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 네. 네. 앞으로도 세태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그 꾸준히 그 지켜나가야 할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라고 해서 다 현재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면 우리가 계승을 하고 수용을 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협동 정신이라고 봐야겠죠. 네. 우리는 현대 사회에 와서 뭐다 그 에고이스트가 돼버렸는데 네. 민속 행사, 줄다리기를 하건 구설을 하건 동제를 지내건 네. 마을 사람들이 협동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체제가 마을 단위로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협동성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역시 필요하다고 봐요. 네.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민속학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겨주신 임동권 박사님 모시고 민속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바로 민속의 날입니다.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